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시장과 관련된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 스스로의 개똥 철학으로 분석해본 제 예측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수익률은 처참하고 투자 기간은 생각보다 또 짧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뭘 알겠냐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이 인간이 뭐 헛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냥 뭐라고 하는지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용어 정리나 지식에 있어서 정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실관계들을 종합한 수준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대가분들은 두 분 정도가 계시는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여태 좀 맞아왔기 때문에 존경하면서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도 이제 따라하면서도 경계는 하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상승론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특히 테크 주식들 실제로 본인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크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저 또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배 레버리지 속슬이나 TQQQ에 거의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온큐와 같은 스타트업에 어찌 보면 이건 VC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혼자서 파보고 이제 좋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거시경제 예측론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월가에. 그래서 본인이 책도 많이 썼고요. 그 책에 대한 리뷰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책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플러스 인문학적인 지식 플러스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로 지필이 돼 있어서 조금씩 겹치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겹치는 내용들은 그만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필을 하는 중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겠죠. 어쨌든 이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를 다룰 때 퀀트들이라고 하죠.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오로지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어떤 주식들이 이러한 때에 수익률이 좋았다, 역대 그랬다,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순수한 그 수익률 통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를 결정을 하는 그 퀀트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거시경제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이랬었기 때문에 거시는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시장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후로 가장 뛰어난 예측을 한 사람이 결국엔 켄 피셔인데, 당연히 그랬겠죠.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이거 그냥 일시적일 것이다, 시장 급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2021년은 사실 완전히 실패를 했죠. 본인도 그 예측 실패에 대해서 시인을 한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떨어질 것을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는, 이미 인플레이션은 그 페드가 돈을 풀면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의 심화, 근데 이제 전쟁 발발과 같은 그런 예측 불가했던 상황이 계속 번지면서 물가가 일단 유가부터 천연가스까지 폭등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 유가가 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반적인 원자재 값들이 오르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예가 이제 유가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폭등하니까 금리 인상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맞이했죠. 하락을 맞이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죠. 이런 것들을 캠피셔는 그 예측을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캠피셔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가 얘기한 일부 근거들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인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장이긴 하지만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도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 뭐 타당하다,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아닌 것 같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캠피셔에 따르면 그 제가 데이터 같은 거는 뭐 댓글이나 뭐 커뮤니티 그 글쓰기 뭐 그런 데다가 제가 좀 올려놓을게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캠피셔에 따르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 기준으로 1년에서 2년, 역대 그 금리 인상 이후에 1년, 금리 인상 이후에 2년간 시장 수익률, 그냥 순전한 시장 수익률만을 봤을 때 뭐 S&P 500이었던 거야.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왔기는 했으니까 엄청 올랐죠. 사실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몇백 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무슨 뭐 유로발 금융위기, 닷컴 버블 붕괴, 뭐 이런 대사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위기들이 있고 나서 금리 인상을 했었긴 했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면 납득은 될 거예요. 실제로 저도 막 연도 끼워 맞춰가지고 한번 봤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결론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은 그 시점부터 1년에서 2년은 대부분 올라왔다, 오를 확률이 컸다, 그리고 그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뭐 QQQ 뭐 이런 데만 넣어도 충분히 돈은 벌 수 있었다. 1년에서 적어도 2년간은. 그 캠피셔가 약간 여담으로 이번 2023년이 또 오르는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그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3년 차는 무조건 그 사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간에 상관없이 임기 3주년이 되면 올랐다는 거예요. 그 해는. 왜냐면 모든 정책들과 모든 본인의 그 역량들이 3년 차에는 또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곁다리로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왜 시장이 오를까? 이거는 일단 페드부터 봐야 됩니다. 페드가 뭐를 중시 여기고 있는지. 그 3프로TV에 나오시는 그 오원영 팀장님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 그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시경제랑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페드를 하도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하셔서 그런지. 어쨌든 페드는 미국 혹은 이제 미국이 포함된 세계 경제의 그 실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로지 실물 경제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그 시장의 흐름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물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려면 이 노동시장이 강한가, 이것이 굉장히 큰 잣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과 같은 물가 인상 폭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 이런 게 발동이 되면은 어우씨,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플레이션 좀 더 심한데, 아씨 이거 금리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더 올려야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이란 거. 근데 계속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노동시장 아직 강하다. 계속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는 인상을 해도 된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왜냐면 노동시장이 강하면 금리를 올려도 될 정도로 실물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라서 그런 거예요.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실업률이 좀 낮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은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를 거잖아요. 보통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경제가 활성화가 굉장히 튼튼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계속 낮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오르면 이거 금리 더 올리면은 좀 부담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계속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리를 올립니다. 이거 노동시장 강하니까 실물경제 탄탄하니까 금리 올려보자. 그렇게 근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놀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금리 오르면 실제로 타격받는 거 1차적으로는 돈 많이 빌리고 뭐 사업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세금도 올라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를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임금도 오르게 되거든요. 임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건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증가를 하면은 이익이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의 주가인데 주가 떨어지죠. 놀래니까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실적이 감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될 게 주가가 왜 오르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거든요. 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가라는 거. 어떤 기업의 주가가 왜 오르냐, 실적이 잘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얘는 더 오를 것 같다. 뭐 본인의 주가가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오를 때 사면 늦을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을 선점하고픈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지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주식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장을 하면은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에 뭐 그리고 감자 뭐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에 일시적으로 주식의 양은 계속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거래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있잖아요. 그거를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투심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일단 금리 올린다 해가지고 조정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실물 경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등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투심이 회복되는 만큼 시장도 또 회복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이 놀래긴 하지만 어쨌든 실물 경제는 실제로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랜 시장의 투심만큼 빠졌던 게 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실제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기업별로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빠진 것 대비해서. 그래서 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잖아요. 금리 오르는 거를 인상을 시킬 때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갔대요. 그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 구조,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참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